오늘 특별법이 공포된 만큼 우리가 앞으로 힘을 모아야 될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와 또 여순 사건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또 조언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영상에서 많이 뵙고 왔는데요. 주철희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긴 시간 통과를 위해서 애써 오신 분이라서 굳이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 특별법 통과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 특별법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 그리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특별법의 가장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동안은 네 차례 국회에 이걸 발의했지만 계속 반란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특별법에서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여순항쟁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1948년 10월 19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자를 산정하려고 하면 언제가 종료되었냐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종료 시점을 이번에 규정했습니다. 1955년 4월 1일까지. 그래서 시간적 범위를 규정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여순 사건 이러다 보니까 여수 순천에서 벌어진 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당시 전라남도 23개 지역 전체 그리고 전라북도 일부 지역, 경상남도 일부 지역까지 이 사건에 영향이 미쳐서 이 법에 경상남도와 전라북도까지 포함되었다라는 것. 그런 점들이 매우 의미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제가 연구를 통해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 정의에 이제 들어가면서 저는 좀 남다른 좀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이 여순을 연구해 오시면서 또 연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날이 있었다라고 그런 그 중에 하나의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의 연구 결과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대충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 연구가 국가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주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지역은 항상 빨갱이, 그다음에 연자제 희생 이렇게 이야기만 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 국가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도를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도 인물들을 4차례 바꾸거든요. 이런 건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바꾸면서 우리 지역을 전라도는 빨갱이 이렇게 내몰고 우리는 그 연자제의 이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 가운데 하나인데 사진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 밑에 이제 한문으로 제14연대 제1기 하사관 후보생 기념 사진이고요. 네. 서기 1948년 6월 14일. 이게 14연대가 48년 5월 4일 날 창설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일기 이제 하사관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여순항쟁의 주도 인물, 가장 지휘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지혜를 우리는 이름만 이야기했지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김지혜라는 인물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저 인물이 김지혜 중위, 국방경비사관학교 3기생이며 한북 출신입니다. 한경남도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당시에 우리가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지창수라는 인물입니다. 네. 네. 근데 지창수라는 인물을 반란의 주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창수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발굴한 자료 중에 지금 표창장 제3여단, 제3여단이 부산에 주둔한 부대입니다. 네. 부산에 주둔한 부대의 대위 이믹순이가 받은 표창장입니다. 네. 저 표창장에 보면 49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지리산 거림 전투에서 반군 부사령관 김지혜 외 다수를 생포했다. 이렇게 돼서 김지혜가 이제 지리산 거림 전투에서 생포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발굴한 이후에 이제 부산신문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산신문을 통해서 김지혜가 육군 본부로 이송되고 육군 중앙고등군법에 회부된다까지 기록을 찾게 된 겁니다. 네. 네. 지리적 확장에 이어서 관 주도 역사 해석이 아니라 또 관에서 의도적으로 지휘관들을 좀 변화시켰다라는 말씀까지 또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반영된 것들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어주시겠어요?
가장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큰 성과는 지금까지 반란이라는 우리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을 지금 반란이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법에서는 반란이라는 것이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항쟁이다. 이것을 가장 이제 깊게 연구하면서 이걸 드러냈다라는 것. 네. 이것이 제가 보기엔 여순을 연구하면서 가장 큰 저의 어떤 성과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여순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정부들이 계속 오면서 이것을 정권 안보 차원으로 악용했거든요. 이것들을 좀 바로잡은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순은 1948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까지 작용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반공 문화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좀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즉 반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로 지배하면서 우리 사회에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좀 어떤 연구 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왜곡들이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좀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특별법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근데 처음 발의됐던 안에서는 조금 뭐 후퇴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법이란 것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의도했던 대로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관계,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그렇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네.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이든지 마무리된 법은 거의 누더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법은 좀 잘 만들어졌다 보고 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처음 발의했을 때와 지금의 이번 법의 가장 큰 차이는 조직 체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 법을 발의할 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밑에 사무처가 있어서 이론 조직 체계였습니다. 근데 이번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중앙에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위원회가 존재하고 또 전라남도 도지사가 위원장인 실무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원 체계가 돼버린 겁니다. 네. 이원 체계가 되다 보니까 조사 기간 또는 인력들이 많이 좀 들어갈 그런 염려가 있는 그래서 좀 이제 단점으로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렇게 일원 체계가 아닌 이원 체계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부분에 좀 문제에 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이게 약간의 문제 제기는 될 수는 있는데 장점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그게 뭔 말씀이냐면 여순 사건이 지금 발발한 지가 73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피해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1세대 유족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네. 그럼 진상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피해 신청이 이미 너무 많은 분이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신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상보고서를 쓰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1기 진화위에서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역사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직권 전수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피해 신청을 안 하더라도 네. 국가기관이 그 지역을 전체로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겠다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의결을 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구례 지역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광양 지역을 조사합니다. 네. 근데 이 이론 체계를 갖고 있는 위원회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진아이가 자신들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버립니다. 버거워서. 네, 버거워서. 네. 그럼 외부 기관에서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게 왔는데 이걸 보고서에 담지를 안 해버립니다.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것이 아니다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소요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해놓고도 앞뒤가 좀 안 맞네요. 안 맞는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여순 사건도 이미 너무나 많은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돼 버렸고. 그래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제3조 8항에 진상규명에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예. 네. 이번에도 반드시 직권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직권조사를 하기는 이론 체계보다 이원 체계가 훨씬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더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 장점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전남도지사가 위원장인 이 실무위원회가 아주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특히 조사위원들에 대한 전문성들을 교육을 시켜놔야 되고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이 이원 체계된 것이 단점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훨씬 더 큰 장점으로서 지역의 내용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장점으로 살려보자. 이미 네.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예. 이미 조직 체계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하기보다는 이 장점을 우리가 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제주 4.3 특별법입니다. 이 4.3 특별법이 걸어온 길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이건 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발의가 돼서 이미 시행이 됐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제주 4.3에서 했던 어떤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제주 4.3도 진상보고서 써졌거든요. 근데 제주 4.3은 진상보고서가 사건에 대한 진상만 해서 보고서를 쓴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희생자에 대한 진상보고서는 쓰지 못한 겁니다. 그냥 사건만. 사건의 내용만 담은 겁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제주 4.3이 2월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네. 올해사 제주도도 이제사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조사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법은 두 개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사위원회가 걸어오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에 있었던 제주 4.3 특별법보다 20년이 흘렀으니까 진보된 법안이 통과됐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진실화해위원회가 1기, 2기가 다 진상보고서를 쓰고 있지만 네. 진실화해위원회는 뭐에 대한 진상보고서만 쓰냐면 희생자에 대한 진상보고서만 씁니다. 거긴 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서를 안 쓰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법은 두 개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진상보고서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체를 제주 4.3이 공무원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모든 과거사위원회는 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법이 정확하게 어떤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네.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공무원이 아니라 이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진상보고서도 쓰게 만들고 희생자 명예회복도 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시행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 그 시기와 절차가 제일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또. 네. 예, 이제 오늘 공포가 됐으니까 오늘로부터 6개월 후, 이게 아마 2022년 1월 21일부터 이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위원회가 이제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고 기간을 받습니다. 네. 신고 접수를. 이 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신고 접수를 받고, 신고 접수를 받는 기간 중간 정도 지점에 이제 최초 조사 개시를 시작합니다. 신청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 조사 개시가 이루어지면 2년 이내에 이 조사를 전부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2년 이내에 마무리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이제 진상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이게 아마 한 3년 정도의 활동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법에서 이제 가장 미흡하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과거사법에는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 1년 기간 연장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위원회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마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중간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던 거였잖아요. 예, 줄어든 것도 좀 연장을 해야 되고 또 조사가 미비했을 때는 좀 1년 더 연장한다라는 이런 기한 연장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최소한 3년 이상은 활동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또 목소리가 나와야 많은 부분에서 또 나와야 반영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좀 집중해서 목소리를 좀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좀 구심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행령이라고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법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입니다. 모든 걸 대통령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담는다고 법에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중앙위원회가 모든 의결과 심의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서울서는 거의 다 서울 중심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역의 상황을 이야기를, 너무 모르지 네. 않습니까? 최소한의 우리는 거기에다가 중앙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역의 인물들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금 현재의 과거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원단장을 공무원으로 하지 않고 관련 전문가를 담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아야 되고요. 민간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이 시행령이고 그다음에 아까 실무위원회라는 게 전라남 도지사가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라남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 조례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행령과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의 구심체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지역의 내용을 만들어서 지역의 것을 반영하게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은 서울 중심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특별법의 최후 결과는 또다시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이제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피생자 명예회복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사를 봐보시면 계속 5.18 관련돼서 애곡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하는 집단들이 아직도 여전히 좀 준동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칼럼이 나왔잖아요. 그래요. 7월 14일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명예회복을 요구한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 후손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이 특별법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반란군의 후손이다. 반란군 후손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네.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썼음에도 지역사회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면 이렇게 보수 언론은 꾸준하게 이런 언론 계속 지속적으로 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민소송단을 구성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해주실 역할이 많을 것 같아서 바쁘시겠지만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